안녕하십니까. 신한에서 현재는 영업부 부장이고요. 신한에서 투자전략부장을 한 15년 이상 했었고, 기금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잠깐 이제 영업부 부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그 오신 분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할 거고요. 의외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핀트가 많이 어긋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에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길진 않지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자료는 많이 가져왔지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물가가 어떻게 되지? 지금 물가를 못 잡아서 시장이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죠. 올해 내내 보시면 여러분들 코스피가 1차 하락, 2차 하락, 지금 3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친 모든 하락은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하락은 뭐냐면 연준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일시적이지 않았죠. 정말 고착화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빠졌고요. 두 번째 하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수익률이 확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때 물가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고점이 아니라 다시 물가가 이전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물가가 안 잡혔어. 더 크게 오르네라고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락은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너무 강력하게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진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라면 최근에 영국의 총리께서 사실 실수를 좀 하셨죠. 그런 점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를 볼 때 보통 우리는 뭘 보냐면 경제를 제일 먼저 보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보다는 물가가 더 먼저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초저금이었는데 분명히 어딘가는 버블이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버블이 터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버블이 터지면 혹시 부동산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취약한 곳은 채권 시장입니다. 그것도 미국 국채, 일본 국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국채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초저금리에 대한 피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여러분들 미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정말 미국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전 세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문제가 된다라면 우리가 볼 때도 가장 취약한 국가부터 문제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컨대 스리랑카가 지금 망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린다라면 달러가 강세라면 즉 외환 위기가 오는 순서가 외환 보유고가 적은 국가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신흥 국가부터 계속 무너져야 정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의외로 무너지는 국가가 신흥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가 무너지고 있느냐? 영국이 무너지고 있고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선진국이 이런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고 신용이 부족하다라면 아무래도 재무적으로 안 좋은 회사부터 부도나기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건전한 회사까지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자료에는 없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차트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속도도 없었고 이렇게 많이 올린 적도 없습니다. 원래 금리는 천천히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경기를 봐가면서. 근데 물가가 안 잡히다 보니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올리는 금리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죠. 일본은 금리 올리고 있습니까? 안 올리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안 올리는 국가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터키도 안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제로금리를 고수하면서 최근에 YCC라고 불리는, 즉 일본의 금리가 계속 0에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죠. 누가 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려야 정상인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영국도 금리를 잘 올리다가 트러스 총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올린 미국 금리 때문에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과 반대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영국에서 보여줬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영국에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퇴직연금이죠. 우리에겐 국민연금. 그럼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국민연금의 우리가 연금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제대로 지금 받기 위해서는 아마 모르긴 못해도 1년 수익률이 4에서 5%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전 세계 금리는 제로였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였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제로인데 채권에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들은 그 채권을 레버리지를 일으킨 겁니다. 빚을 써서 3배 또는 4배를 해서 질러야, 그러니까 연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가 채권을 사면 1% 준다. 그건 4배는 질러야 4%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채권 시장이 무너지니까 거덜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 차트로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게 아주 쉽게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로벌 시장은 위기로 가는 겁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 있는 모든 실세 금리는 연동이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만큼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고로 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일본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자들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 또는 투기 세력들은 저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일본,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이 안 올리는 게 말이 돼? 일본이요. 두 번째, 자,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금리가 낮다 보니 저것 때문에 일본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해서 지금 엔화가 약세죠. 엄청 약세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보십시오. 엔화가 약세면 일본에서 유가를 들여올 때, 원유를 들여올 때 달러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비싸게 원유를 사야 되니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모든 것들을 다 수입을 하는데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로 사니까. 자기네 돈의 가치가 약하니까 옛날보다도 원유를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엔화가 약세면 일본의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본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일본의 백엔스시가 없어졌다는 등 일본의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은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물건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어제도 보셨고 그저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일본의 물가가 저렇게 오르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제로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만약에 금리를 여기서 물가 때문에 오르게 되면 일본은 거의 폭망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일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30%가 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 그대로 일본 정부가 치러야 될 빚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국가 빚이니까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이자를 올리는 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1년 내내 벌어들인, 즉 일본인들한테 세금으로 거둔 돈의 절반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필사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엔화가 자꾸 약세로 가고 있는 거고,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걸 일본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 일본이 아무리 엔화를 막고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달러는 강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면 우리 원화도 약세, 일본 엔화도 약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아무리 저 엔화 약세를 방어하려고 해도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쓰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일본이 쓰는 엔화 약세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되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러는 전부 다 미국 국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던져야 돼요. 그럼 미 국채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 채권이라는 건 가격하고 수익률하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팔게 되면, 미 국채를 던지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이 엔화 방어가 안 되면 미 국채 시장이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엔화 방어의 실패가 곧 미국 시장의 금융시장 붕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 주말에 황급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의 엔화 방어가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일본의 엔화 방어가 적절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취한 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면 그럼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아예 안 올린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미국이 올리기로 했던 것보다 더 안 올리면 되는 겁니다. 즉 11월에 0.75를 올리겠죠. 그 다음에 12월에 또 0.75 한다는 건 못합니다. 아마 12월에는 많이 올리면 0.5, 제가 볼 땐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0.2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잘 보시면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 몸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엔화 방어에 실패를 하면 미국의 국채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 내간으로 갑니다. 지금 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오늘 아침엔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 국채 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융위기 내간은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 국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국채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사줄 사람도 없는데 일본까지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안 던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냐?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1위가.
중국이 아니고 1조 3천억 달러라는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미국 국채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를 안 던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죽기 위해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반등이 가짜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할 정도면 미국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현재부터는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 시장 붕괴를 위해서 미국이 나서기 시작을 했고, 이 미국이 나선 방법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래서 11월에 0.75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큰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겠느냐? 11월 이후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야, 네 얘기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위기는 막을 수 있지만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가를 못 잡으면 나중에 도루묵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할 텐데, 연준이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라면 11월부터 나오는 미국의 물가 지표는 의외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도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뒤도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유가가 130불이 넘었다가 오늘 84달러죠. 하여튼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해상무님 기억나십니까? 뱃삭이요. 보통 미국에서 중국 가는 뱃삭이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 줄 아십니까? 70%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근데 왜 물가는 반영이 안 됐을까? 시차가 있습니다. 2달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10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이 장난 아니었죠? 유럽의 가스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까지 갔었다? 300달러까지 갔었는데 오늘 아침 보셨나요? 100불이 무너졌죠?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70%가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가가 안 빠지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올 상반기 내내 미국에서 물가 상승을 일으켰던 가장 큰 요인은 중고차 가격이었었습니다. 그 중고차 가격이 최근 고점 대비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데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니 실제 고점에선 다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빠지기 시작했는데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건 10월부터, 즉 우리로 보면 11월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물가 요인들이 끄집어 내려지는 거면 사실 11월 물가는 7%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건 내려가는 건 좋은데 왜 8% 이하로 안 내려가지? 이게 결국 한 번에 훅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연준이 그동안 생각보다 강한 긴축을 해야 됐던 모든 이유는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까지 긴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연준이 이번에 11월에 0.75를 올리고 나서도 그 뒤에 금리를 덜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안 잡힐 거다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이게 긴가민가 할 텐데 11월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 보고 나면 정말 생각보다 꺾이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야, 지금 일반 물가는 네 얘기가 맞는데 2가지가 문제야. 주거비가 안 떨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임금이 안 떨어지고 있어. 이게 근원 물가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연준이 주저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코노미스트 투자 전략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연준이 이거 가지고 물가를 잡았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연준은 물가를 선제적으로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주거비라는 건, 월세라는 건 계약 단위가 1년이죠.
여러분들 내가 집세를 이렇게 내는데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다달이 계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월세를 얼마 내겠습니다로 계약을 하죠.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집세는요, 1년 전에 계약한 게 올라간 거예요. 1년 전에 계약한 거. 1년 전에 집값이 제일 높았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집세를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했겠죠? 그때 비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집값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미 빠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고, 또 이게 물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때문인데 11월에 0.75%더 올리면 집값은 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월세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 안 빠진다고 연준이 생각을 못 바꾼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차의 문제인 거지 100% 빠질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미국이 얘기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그 쉘터라고 불리는 주거비 관련 지표는요, 경기 1년 후행 지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민간 지표가 있습니다. 민간,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료 관련 지표가 있는데 지난달부터 급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미 집세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물가 문제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임금과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간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죠. 여기 우리 여러분들 저도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급을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덜 올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는 고용지표에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닙니다. 전월 대비 플러스 0.2% 이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표 보실 때 야, 플러스 0.2 나왔어, 올랐어가 아니에요. 왜냐면 물가가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폭보다도 덜하면 실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입니다. 지난달보다도 0.2% 이상 오르지 않았다라면 실제적으로 임금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두 번째,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우리가 얘기하면 농사 짓는 분들 빼고 나오는 고용지표가 17만 명 플러스 이하면 실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이번 달에도 야 17만 명이 고용됐대. 그게 실제적인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11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헤드라인 그게 7%만 떨어져도 비록 근원이 덜 떨어져도 반응을 합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기 시작했네. 그 다음부터는 더 떨어진다는 걸 시장에선 알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물가 문제를 넘어서 미국 국채 시장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 때문이다. 얘네들이 사실 이전과는 다르게 엉뚱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 정책적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냥 심플하게 일본이란 나라가 엔화 방어에 실패하면 미국도 생각보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한 유일한 조치는 일본이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결국 미국이 도와주는 방법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은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 달 11월에 있을 때에서는 0.75%포인트,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원래 시장에서 0.75를 예상했는데 불가능하다.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반등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은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쉬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걸 알고 모르고가 훨씬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관련된 물가 지표는 11월을 기점으로 유의미하게 꺾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게 11월 15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셨겠지만 네 얘기대로 금융위기는 막았다 치고 금융위기를 막는 대신
금리 인상을 속도로 줄였으니 물가가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11월 지표를 보면서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이 지수는 바닥을 알리는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섣부른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알고 결론을 내려준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부분들은 미국이 정책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난 주말에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다라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지금이라도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움직였고, 그리고 미국이 움직이면서 오늘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게 라고 얘기를 시작했다는 건 유의미하다. 이미 알고 거기에 대한 조처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빠진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또는 지금 얘기했던 금융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잡히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아지면 그게 진바닥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올해 반등하고 내년에 더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더 빠지는 건 아니고 올해 반등하고 내년에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땐 이번에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기업 실적 때문에 한 번 더 조정 있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내년에 빠지는 하락은 올해 지수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바닥이 형성될 거다. 즉 이중 바닥인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기업들이 고점 대비 70% 80% 빠졌어요. 그런데 무슨 실적을 반영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9만 원 갖다 지금 5만 원대면 거의 여러분들 40% 50%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대체 무슨 얘기들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기업 실적 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향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게 아니라 하향될 때 주가는 반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을 깎아내리는데 지수가 반등하네? 종목이 올라오네? 그럼 팔아야지 라고 해서 바닥에서 문지르게 됩니다. 지금 거의 모든 대부분 분들이 내년에 기업 실적 하향이 되니 그때가 더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 주식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농담이 아니고. 여기 우리 뒤에 안정환 부사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주식시장에서 매매로 수십 년간 다져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전략 팀장 출신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투자전략 팀장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경제와 주가가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죠. 주가는 경제보다 6개월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제 판단과는 다르게 연준이 실수를 하고 미국 정부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면 그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판단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가 지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큰 반등 이후에 내년에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 그 추가 조정이 현재 있는 바닥보다 위에서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바닥은 지금인데 이중 바닥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 폭이 지금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옛날 닷컴 버블하고 똑같다. 닷컴 버블하고 똑같아서 닷컴 버블 때 지수가 오르고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등 오는 듯 하더니 봐보세요. 생각보다 몇 년 동안 지수가 안 좋았죠?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죠? 그래서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미국의 닷컴 버블이 굉장히 길게 갔어. 네 얘기대로 바닥은 찍었었는데 그 뒤로도 더 빠지고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은 금융시장을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닷컴 버블은 99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은 하드웨어 버블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닷컴 버블은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컴퓨터가 처음 사게 된 계기가 됐던 버블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들 하십니까? 우리 아마 대표님이나 여기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했던 게 99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펜티엄이라는 게 나왔죠. 옛날에도 컴퓨터가 있었지만 그때 컴퓨터 있으나 마나였어요. 386 컴퓨터 가지고 할 게 없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뭐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라는 게 나오면서 클릭하면 인터넷이 되는 첫 번째가 언제였어요? 1999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샀던 게 99년 닷컴 버블입니다. 기억해 볼까요? 저때 유명했던 회사들. 삼복 컴퓨터 들어보셨나요? 그때 얘네가 제일 대기업이었어요. 지금 없어진 회사. 세진 컴퓨터 기억나세요? 진돗개에서 용산 전자상가 가서 우리 뭐 샀었죠? 컴퓨터 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컴퓨터를 많이 샀던 게 닷컴 버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나서 닷컴 버블이 꺼졌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컴퓨터를 안 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망했죠. 그래서 세진 컴퓨터가 망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삼복 컴퓨터도 거의 직전까지 갔죠. 지금 없어졌잖아요. 결국엔 망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누가 또 망했죠? 하이닉스요. 현대전자였는데 그때 망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그래서 55대 1 감자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지수가 더 하락했어. 그리고 이런 근거를 듭니다. 이때 이후에 더 하락한 거는 경기 침체 이후에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올해 반등은 맞는데 내년에 기업 실적 하락으로 해서 더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기업 실적이 하락했다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공급 과잉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컴퓨터 회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컴퓨터가 안 팔립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도산했죠. 그래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구조조정 때문에 빠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하이닉스가 망했겠죠. 현대전자가. 왜? 반도체가 안 팔리니까. 우리가 알고 컴퓨터가 안 팔리는데 반도체가 팔릴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전자가 55대 1 감자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덜이 났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고 급기야 SK의 인수가 됐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때 추가 하락은 실적 하락은 맞는데 그런 실적 하락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공급 과잉이 있었던 거예요. 너도 나도 컴퓨터 한다고 난리를 쳤고 근데 안 팔리니까 이 회사들이 구조조정하면서 기업들 낮아빠지고 컴퓨터는 더 싸게 팔고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없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왜 다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물가가 왜 올라요? 공급 부족. 맞나요? 지금 물가가 다 공급 부족 때문에 빠지고 있죠. 구조조정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졌대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뭐가 다르지?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지금 99년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실적만 놓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99년을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9년에 있었던 요때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은 실적 악화는 맞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실적 악화가 구조조정 때문에 나온 거다. 왜? 그 앞전에 너무나도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구조조정해야 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이 거의 대부분 하락의 마지막 국면이라 부르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네, 그렇죠? 부장님 강연 중에 죄송한데 네. 10분 정도 남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앞으로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기는 한데 종목을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그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자, 내년부터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걸 뭐냐면, 중국 보셨죠? 뭐 독재한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갈라서는 모습이죠. 그렇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서로 갈라질 걸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려졌을 때 서로 의존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시장을 닫아버리면 그 물건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IRA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지고 핵심적으로 있는 모든 기술과 관련 다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미국에 짓고 우리가 하는 전기차도 미국에 짓고 다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다 조달 가능하니까. 어디서? 중국 아니어도 베트남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내년 시장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시장이 분리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엄청 하게 됩니다. 미국이 공장이 없으니까 중국도 첨단 시설을 키우려고 할 거니까. 따라서 내년 시장에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뭐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보여야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지수할 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1월 9일에 미국의 중간선거 있죠?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미국 민주당에서 바이든한테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보셨나요? 민주당에서 얘네 그만 지원해라고 성명서를 보냈다고요. 신문 뒤져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의 당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에서 그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양쪽에서 이제 그만 지원하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협상으로 들어가면 유가 더 빠지겠죠? 훨씬 더. 자, 여기에 혹시 공화당이 승리라도 하면 공화당은 야, 그린 에너지도 좋은데 유가가 너무 비싸니 미국에서 원유 관련 채굴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이것 때문에 유가가 더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은 더 가속화되게 되고 지수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블록화, 이 블록화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나뉘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각국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렇죠? 중국 의존도가 많이 적은 이런 기업들도 오늘도 뭐 OCI도 뭐 거기도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나왔지만 미국의 설비 투자를 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사실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면 올 연말까지는 장세가 환율 관련 장세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강세가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달러 강세가 멈춰지게 된다면 원화가 반등을 하는 거죠. 거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 하향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 원화 강세 수혜주가 연말까지는 지수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원화도 강세인데 유가가 빠지면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항공주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원화 강세 단순 수혜주라고 보면 음식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되면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 시가총액 대형주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음식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대형주가 아마도 시세를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설비 투자와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세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얘기는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설비 투자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이 새롭게 쓰고 있는 자국 중심의 이런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식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우리가 중국과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조금씩 벌어질수록 중국에 올인해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림이죠, 지금. 그럼 여러분들 중국이 차지했던 그만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우리가 파이를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이 빠져나갈 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길게 보면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애들이 될 것이고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중국에 너무 올인돼 있어서 미국에 들어가기 앞으로도 추가 하락 개연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가 앞으로 우리는 굉장히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뒤에 이제 우리 안정환 부사장님께 넘기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그게 연말에 환율과 관련된 장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 상승은 원화 강세 수혜주 중심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 초는 제가 봐도 지수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근데 그 조정폭은 지금 바닥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거나 블록화 되었었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중국이 빠져나간 지를 찾을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셨겠지만 지수가 옛날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강연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야, 모든 위기는 다 기회였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보다 보면서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위기도 있었고 옛날의 위기도 있었고, 그 위기 때마다 주식을 사면 미국의 주식이 30년 동안 오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지난 30년간은 세계화였었잖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세상에 들어왔고 동남아 국가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중국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럼 옛날만큼 그렇게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그 그림을 들이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옛날 얘기만 가지고 나서 옛날에 무조건 기회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말씀이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서 혹시 드리도록, 혹시 질문을 받게 되나요? 네. 청중에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손 혹시 들어 질문 주시기 있으시면 제가 바랍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 이상으로 첫 번째 강연 마치겠습니다. 이선엽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